미국 주들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늘 맵팩 에피소드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 50번째부터 시작합니다. 버지니아 16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원조 주 중 하나로 모든 것이 좋지 않게 시작된 제임스타운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버지니아는 매우 컸고 찰스 1세가 북쪽 경계를 포토맥 강으로 정했습니다. 그의 아들 찰스 2세는 남쪽 경계를 그레이트 디스멀 늪 바로 위에 아무렇게나 그었습니다. 마치 퇴짜 맞은 테마파크 같은 이름의 장소죠. 조지 3세는 서쪽 경계를 알레게니 산맥에 두었고 혁명 기간 버지니아는 오하이오 강 계곡 전체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헌법 제정 당시 버지니아는 여전히 강력했고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켄터키와 웨스트 버지니아. 하지만 켄터키는 뒷좌석 승객이 되는 것에 질렸습니다. 1792년 켄터키는 15번째 주가 되었고 1861년 버지니아가 연방을 탈퇴했으며 1863년 웨스트 버지니아가 분리되었습니다. 그 일로 새로운 경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49번 버지니아가 힘들었다면 메릴랜드가 다음이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았던 일이죠. 메릴랜드의 퍼즐 같은 모양을 보세요. 1632년 찰스 1세가 볼티모어 경에게 메릴랜드를 하사했습니다. 그는 포토맥 강 북쪽부터 40번째 평행선까지 땅을 나눠줬습니다. 50년 후 펜실베이니아가 같은 40번째 평행선을 주장하며 혼란이 생겼습니다. 주장하기가 어색해졌죠. 크리시프 전쟁으로 이웃 간 다툼이 총검으로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누구도 진짜 이기지 못했지만 메릴랜드만 확실히 졌습니다. 그래서 찰스 메이슨과 제레마이아 딕슨, 인간 자로 불릴 만한 두 측량사를 불러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식민지 시대의 주먹다짐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계선으로 바꿔놓았죠. 한편 메릴랜드의 가톨릭 피난처는 개신교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델라웨어 사람들은 그들의 경계를 남쪽으로 23마일이나 밀어버렸고 이후 측량사들은 포토맥 강이 남쪽 지류가 메릴랜드의 경계라고 결정했습니다. 또 한 조각이 사라진 거죠. 이렇게 오늘의 독특한 질이 48번이 만들어졌습니다. 1631년 네덜란드인이 델라웨어에 왔고 뒤이어 영국인이 좋은 곳이네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국 유지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고 빚도 갚아야 했습니다. 찰스 2세는 윌리엄 펜에게 대규모 토지 증서를 주었고 이것이 펜실베이니아가 되었습니다. 펜은 바다로 나가려고 델라웨어 새 하위 카운티를 빌렸습니다. 영국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델라웨어의 독립성을 인정했습니다. 식민지 룸메이트 관계가 독특하게 전개된 셈입니다. 델라웨어 북쪽 경계는 뉴캐슬을 중심으로 그려진 12마일 원으로 농담처럼 시작한 기하학적 경계가 커진 결과였습니다. 펜은 두 식민지를 모두 통치했지만 델라웨어는 자체적으로 운영되었고 그 체제는 1776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델라웨어는 펜실베이니아와 영국을 독립선언 한 달 전 미리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혼란의 684에이커 일명 외지가 있습니다.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는 1921년 이 땅을 주장했지만 결국 델라웨어 소유로 합의했습니다. 델라웨어는 문제를 정리한 뒤 바로 뉴저지 47번째 주에 바통을 넘겼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항상 싸움에 휘말립니다. 쉬운 쪽 경계는 델라웨어만과 대서양으로 먼저 정해졌지만 북쪽과 서쪽 경계는 엉망이 됐습니다. 델라웨어 강은 1664년까지 자연스러운 경계였으나 그의 제임스 요크 공작이 잘못된 정보를 믿으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제임스 요크 공작의 헌장은 뉴저지 경계가 델라웨어 강 북쪽 지류를 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덜란드 측량사 니콜라스 요하네스 비서가 지도를 잘못 읽어 경계선을 너무 북쪽에 그렸습니다. 큐 뉴욕은 50년간 갈등하다 1719년에 서로 만나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강의 발원지를 찾기로 애맸습니다. 뉴욕 정착민들은 뉴저지로 편입되기보다 곰과 싸우는 게 낫다고 했고 1720년대에는 이웃끼리 머스킷 총 싸움도 벌였습니다. 논쟁할 바에야 그냥 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결국 모두가 조지 3 세왕에게 달려갔습니다. 1760년에 그는 법을 내렸습니다. 경계선은 델라웨어 강과 허드슨 강에 형성되었습니다. 뉴욕은 1791년에 스태튼 아일랜드를 위로상으로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가져가야 했죠. 46대 왕 제임스 2세는 이번엔 주 경계 논쟁으로 1990년대까지 이어진 뉴욕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육지 경계는 괜찮았지만 물 위의 경계에서는 지도가 모두를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자랑이자 기념품 기계인 자유의 여신상을 예로 들어보죠. 유일한 문제는 그녀가 내내 뉴저지 쪽에 조용히 서서 모르는 척 예의 있게 행동했다는 점입니다. 1834년 두 주는 허드슨강과 뉴욕만의 중심을 경계로 합의했지만 섬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앨리스 아일랜드는 연방 정부가 매립해 확장하면서 뉴욕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두 주가 이민자 공로를 주장하며 도덕적 다툼을 벌였고 1998년 연방 대법원은 새 매립지가 뉴저지 소유라고 판결했습니다. 1834년 합의에 따라 잠긴 땅은 뉴저지 소유였고 주요 건물은 뉴욕에 있지만 섬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 전 뉴욕은 네덜란드 식민지 뉴네덜란드였고 델마바에서 케이프 코드까지 뻗은 제국이었습니다. 이후 영국이 분할해 차지했습니다. 뉴욕은 롱아일랜드, 코네티컷, 펜핸드를 포함했습니다. 뉴욕은 1790년에 버몬트를 잃었지만 펜실베이니아와의 버펄로 영토 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버펄로는 훗날 버펄로 윙기 탄생한 곳으로 역사상 가장 맛있는 영토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뉴욕이 야심찼다면 45번째 이유들을 만나보면 더 놀랄 겁니다. 찰스 2세는 코네티컷의 태평양까지 뻗는 헌장을 내렸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걸 여러 번 되돌렸어야 했습니다. 펜핸들은 그런 사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1682년까지 서쪽 경계는 허드슨강 동쪽 20마일에서 멈췄고 코네티컷은 어느 정도 자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642년 두 측량사가 매사추세츠 경계선을 남쪽으로 8마일이나 잘못 그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그건 그림을 걸려다 이웃집 벽에 못을 박는 것과 같아요. 그 결과 200년간 언쟁이 계속됐고 1702년 재측량도 실패했습니다. 코네티컷은 문제 해결을 위해 몇몇 마을을 매사추세츠에 팔기도 했습니다. 1749년 그 마을들은 세금이 낮아 다시 코네티컷으로 돌아왔습니다. 솔직히 누가 그들을 탓하겠습니까? 1804년 모든 것이 정리되어 코네티컷은 캉가몬드 호수 동쪽 해안과 사우스윅 쪽을 갖게 됐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지도 오류였고 한 번의 다툼으로 부족했는지 로드아일랜드도 내러겐셋만을 두고 논쟁에 끼어들었습니다. 1703년 포카터강을 경계로 정했지만 1840년 137년 만에 측량을 했습니다. 44번 로드아일랜드, 작지만 경계 문제만큼은 대단한 주죠. 적어도 드라마만큼은요. 남쪽에서 서쪽까지는 대서양이 경계를 이루고 있어서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됐지만 동쪽을 잘 보세요. 마치 지진이 났을 때 누군가가 경계를 그린 것처럼 보이죠. 매사추세츠와의 70년간의 싸움은 1746년 왕립위원회가 해결한 식민지 시대의 다툼이었습니다. 6개 마을이 편을 바꿨어요. 로드아일랜드는 이겼다고 했고 매사추세츠는 43번째 내라고 했죠. 우리는 이미 매사추세츠의 서쪽과 남쪽 경계를 받고 동쪽은 대서양이 맡아서 케이프 코드라는 지리적 자랑거리를 선물해줬죠. 하지만 북쪽을 보면 뉴햄프셔와 맞닿은 그 이상한 작은 곡선이 있죠. 맞아요. 거기가 바로 드라마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 이야기는 1628년에 시작됩니다. 식민지 헌장에 따르면 경계선은 메리맥강 최북단에서 북쪽 3마일을 따라 정해졌습니다. 강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을 빼면 간단하게 들리죠. 알고 보니 메리맥강은 지금의 로웰에서 북쪽으로 교묘하게 유턴을 합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에 단순했던 경계선이 갑자기 지도 제작자들의 골칫거리가 됐죠. 조지, 이 세 왕이 경계선을 강이 북쪽 3마일로 유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불평했지만 경계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도는 때때로 당신을 속일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42번 뉴햄프셔입니다. 가족 싸움에서 꼭 이기는 얄밉고 끈질긴 사촌이죠. 뉴햄프셔는 매사추세츠와의 분쟁에서 원하는 대로 했으며 1740년 조지 이 세 왕이 뉴햄프셔 동쪽 경계를 쇼얼스 섬에서 비스카타쿠아 강과 살몬 폴스 강을 따라 캐나다까지 곧장 그어주었습니다. 경계 논쟁은 다른 주제로 넘어갔고 뉴햄프셔와 메인은 250년간 강이 작은 섬들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이 다툼은 2001년에 끝났고 법원이 섬들이 메인주에 속한다고 판결하자 뉴햄프셔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캐나다 국경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842년에야 그 지도상의 혼란이 정리됐죠. 적어도 서부는 얌전했습니다. 코네티컷 강은 명확한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조지 3세 왕 이 잘한 몇 안 되는 일 중 하나로 41번째입니다. 펜실베이니아는 모든 주와 다툴 방법을 찾았습니다. 메릴랜드와의 경계 분쟁은 이겼고 뉴욕과의 분쟁은 졌습니다.
동쪽은 델라웨어 강을 따라가면 끝이었고 북서쪽은 이리호였지만 나머지 서쪽은 혼돈이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남서쪽 모서리는 1767년에야 완성됐습니다. 서쪽 경계는 델라웨어 강 경도에서 서쪽으로 5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혁명이 일어나 모두가 좌표 대신 영국과 싸우기 시작하며 잠시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독립 후 두 주는 메이슨 딕슨 라인에서 이리호 직사각형까지 북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거의 성공했지만 동쪽은 여전히 울퉁불퉁합니다. 초기 주들은 덜 단합됐고 경계 문제로 룸메이트 같았습니다. 지도 탐구를 좋아하신다면 구독해주세요. 제 감정은 지금 혼란과 네브래스카 40번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OG 13투어는 남쪽으로 음침한 늪을 지나갑니다. 버지니아 경계는 대서양을 정리했지만 그 선을 넘으면 상황이 엉망이었죠. 처음엔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분리되지 않고 캐롤라이나라는 하나의 큰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1720년경 퀘이커교도, 성공회, 침례교도, 장로교도들이 세금과 일요일 전 욕설 허용 등 모든 문제로 다투며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종교로 문제가 생기는 일은 드뭅니다. 1729년 엔 나무와 쇠사슬로 국경을 정했는데 이는 식민지 시대 덕트 테이프와 같았죠. 1990년대 두 주는 경계 재측량에 합의했고 2016년 1729년 경계선을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몇몇 운이 없는 집주인들은 다른 주에서 눈을 뜨게 되었죠. 하지만 그 외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후 조지아가 등장하며 평화가 깨졌고 1804년 월튼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총격보다 고함이 많던 사건이었죠. 오펀 스트립 땅을 둘러싼 일이었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승리에 끝났습니다. 캐롤라이나는 스모키 산맥을 따라 땅을 떼어 테네시를 만들었습니다. 마치 깨끗하게 찢긴 자국 같았죠. 국경 분쟁이 정말 끝났을까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곧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9번 사우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경계는 그냥 서베너 강을 따르면 됩니다. 1787년에 체결된 조약도 있어서 일이 끝난 줄 알았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측량사들이 잘못된 강 시스템을 따라갔거든요. 그들은 조지아 지도에서 약 700평방마일을 잘라냈어요. 별일 아니죠. 카운티 전체를 잃어버린 부분을 무시한다면 사바나 강은 강이 가장 잘하는 일을 했습니다. 강이 흐르며 물길이 바뀌고 섬이 생겼습니다. 마치 쇼핑몰에 남겨진 아이들 같았고 저건 누구 땅이지? 라는 논쟁이 시작됐죠. 1990년에야 대법원이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또 이겼고 조지아는 이전 2파회가 됐죠. 38번 오늘날까지 한 주를 화나게 하는 경계선 오류가 있는데 바로 조지아주입니다. 식민지 시대 조지아는 한때 미시시피강까지 뻗었고 1795년 남쪽 경계가 30일 번째 평행선으로 공식화됐습니다. 관료주의 만세입니다. 1802년 조지아가 서쪽 땅을 연방 정부에 넘기며 미시시피 준주가 생기고 조지아의 자존심도 반으로 잘렸죠. 대각선 경계선은 채터후치강 우치크리크에서 테네시 니카제까지 이어졌지만 측량사들은 나중에 경계 밖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남쪽 끝 칠하나까지 동쪽으로 이동했네요. 거의 맞는 것 같아요. 플로리다 경계선은 명확했지만 테네시 경계선은 1마일 남쪽으로 내려가 엉망이었습니다. 1819년 수정 후 몽고메리 코너에 굴곡이 남았고 조지아는 여전히 불만이 많아 2013년 테네시를 상대로 소송을 위협했습니다. 200년 된 실수를 굳이 조용히 넘길 필요 없죠. 37번 버몬트는 한때 독립국가였고 뉴잉글랜드의 메이플 시럽 반항가였습니다. 코네티컷 강을 따라 뉴햄프셔와의 경계는 비교적 쉬웠지만 공식 확정은 193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150년이 지나도 직선을 그리기엔 부족했죠. 진짜 문제는 뉴욕이었고 샹플랭 호수가 경계 역할을 했습니다. 조지 2세가 버몬트를 뉴욕에 넘기자 뉴욕은 집착하듯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버몬트는 작은 혁명을 일으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치는 헌법 제정 이후까지 이어졌고 결국 뉴욕이 항복하거나 3만 달러를 받고 마무리됐습니다. 식민지 시절의 입막음 돈이었죠. 버몬트는 연방에 가입했고 매사추세츠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캐나다와의 북쪽 경계선은 1842년 북위 45도선으로 확정됐습니다. 더 이상 북쪽 이동이나 소동 없이 이제 단풍 시럽과 평화만 남았습니다. 36번 메인 동쪽 경계는 대서양과 맞닿아 간단합니다. 나머지 경계는 문제입니다. 지도처럼 생겼죠.
메인은 원래 매사추세츠의 일부였으나 1819년주 승격을 요청했고 매사추세츠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부담이 줄어든 셈이었죠. 메인을 자유주로 받아들이면 미주리를 노예주로 균형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네가 소파를 가지면 나는 개를 가질게와 비슷했습니다. 캐나다 국경은 세인트 크로이 강에서 하이랜드까지 이어집니다. 좋은 생각이었지만 아무도 하이랜드가 뭔지 몰랐어요. 언덕, 산, 분위기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1812년 전쟁도 소용없었고 비렐름 1세조차 1831년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이 그걸 고치려 할 때마다 국경이 엉망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1842년 웹스터 애쉬버턴 조약, 이 모든 걸 끝냈죠. 국무장관 다니엘 웹스터는 옛 프랭클린 지도를 이용해 캐나다에 더 많은 땅을 주는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비밀로 했지만 아무도 그의 외교적 천재성이나 기만수를 몰랐습니다. 네, 골라보세요. 35번 플로리다맨은 항상 미국인은 아니었습니다. 영국은 스페인에서 땅을 빼앗았다가 미국 독립 후 돌려줬습니다. 조지 3세의 어색한 이별 선물이었죠. 그래, 네가 그득 가져. 미국은 1821년 그 땅을 차지하고 1845 연추가 되었습니다. 플로리다는 반도라 경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습도도 유명하죠. 조지아와 맞닿아 있지만 그 팬핸들은 영국의 잘못입니다. 그들은 스페인령 플로리다를 동서로 나누고 서플로리다 북쪽 경계를 북위 31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착민들이 왔는데 대부분 엘라베마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이곳을 둘러보며 여기가 집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1811, 1901년 그들은 엘라베마로 합류하려 7번 시도했고 엘라베마는 팬핸들 구매도 제안했습니다. 플로리다는 여전히 거절했고 아마 앙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이 갈등은 1950년대까지 이어져 두 주가 결국 법정에서 맞섰습니다. 엘라베마가 퍼디도 강에서 승리해 플로리다 경계가 3마일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두에게 34번째 보스를 상기시켰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루이지애나 매입을 들어보셨겠지만 이 거래는 미국의 부동산을 준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거래로 플로리다 확장 계획이 무산되고 펄강과 퍼디도 강 사이 땅이 미시시피 영토에 남았습니다. 그곳이 엘라베마가 멕시코만에 닿게 된 곳이라고 제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해변은 많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북쪽 35도선은 찰스, 이 세 캐롤라이나 헌장에서 유래했습니다. 하지만 북서쪽에 있는 이상한 귀처럼 생긴 부분, 그건 테네시 강 때문입니다. 말을 잘 듣지 않았죠. 그 강이 치카소와 체로키 땅을 갈라놓았고 경계선도 그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야주 땅이 나왔는데 사기였어요. 이름은 멋졌지만 정말 나쁜 거래였어요. 조지아 주지사는 지금의 엘라베마와 미시시피에 해당하는 3,500만 에이커의 땅을 푼돈에 완전히 사기치듯 팔아넘겼습니다. 그 거래는 무효화됐지만 피해는 남았습니다. 새로운 북쪽 경계선은 논란이 있던 원주민 경계를 따르게 되었죠. 서쪽 경계는 1765년 조약으로 정해졌고 남동쪽으로 구버 걸프만과 만나 파스카굴라 강에서 동쪽 10마일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구불구불합니다. 정말 그렇죠. 하지만 알라바마 기원 이야기나 미시시피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엔 고다 보여도 자세히 보면 강은 기억을 떠올리고 결단력이 부족합니다. 강이 자주 흐름을 바꿔 대법원이 계속 판결했지만 1995년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는 섬을 공유하고 서로의 땅에 작은 월경지도 있습니다. 마치 떨어지지 않은 룸메이트 같죠. 북쪽 경계는 얌전하네요. 찰스 2세 덕분에 생긴 35번째 평행선 미시시피에서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오래된 선입니다. 32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를 얘기할 때 테네시도 언급했지만 실제 드라마는 동쪽 버지니아에서 있었습니다. 찰스 2세에게 인사하세요. 그 남자는 선긋기를 멈추지 못했고 여기서 버지니아와 켄터키 북쪽 경계선을 정했습니다. 측량사들의 실수로 북서쪽 경계가 12마일 너무 멀리 그려졌습니다. 서쪽 경계는 미시시피 강이었고 동쪽엔 거대한 습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경계선은 스모키 산맥의 가장 높은 능선을 따라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안개 속에서 지도를 그리면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경계선은 1915년에 그려졌고 지금은 지진계나 굴뚝 같은 구불구불한 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논쟁하지 않습니다. 31번 선은 켄터키 남쪽, 동쪽 경계와 서쪽 미시시피강, 북쪽 오하이오강, 그리고 힘들게 얻은 남쪽 동쪽 경계까지 모두 다뤘습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켄터키 밴드는 다릅니다. 27제곱마일 농지와 9명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랬던 건 아닙니다.
1811-1812 연 지진이 모든 것을 완전히 흔들었습니다. 지진이 매우 강력해 보스턴 교회 종이 울리고 미시시피 강이 역류했습니다. 강이 세기를 만들자 측량사들은 망견히 서 있었습니다. 그냥 이걸 따라 그려야겠네. 그래서 켄터키는 유명한 구비와 그 외에 덜 유명한 작은 구비들을 갖게 된 거죠. 지금까지 주들은 땅을 얻고 이르며 싸웠고 아직도 나라의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30번째 주 북서부 조례에서 탄생한 혁명의 반짝이는 위로상. 오하이오는 1803년에 자유주로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오하이오의 남쪽 경계는 당시 버지니아였던 켄터키와 맞닿아 있었고 오하이오 강을 따라 동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하이오는 메이슨 딕슨 라인 따라 펜실베이니아와 접하고 북쪽은 이리호, 서쪽은 약 5분 정도만 이어졌습니다. 인디애나의 경계는 간단했습니다. 오하이오 강이 중간 지점에서 곧장 위로 올라가는 깔끔한 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북쪽의 톨레도 스트립에서 벌어졌습니다. 그곳은 오하이오와 미시간 사이에 있는 좁고 습지로 된 땅이었습니다. 양측 모두 그 땅을 원해 민병대를 보내며 오늘날 톨레도를 두고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의회가 개입해 심판처럼 그 땅을 오하이오에 넘겼고 미시간은 그 대가로 뭔가를 줬습니다. 그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윈윈 29번째입니다. 지리적으로 미시간은 북쪽의 플로리다입니다. 온통 물이고 이상한 형태의 날씨도 변덕스럽죠. 미시간만의 느낌이 빠져 있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인디애나의 일부로 시작했지만 정착민들은 서류를 제출하려고 일주일이나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면 빈센스가 좋은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리했습니다. 나머지는 5대5가 해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깔끔해 보이는 경계를 만들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혼란스러웠죠. 슈가 아일랜드는 오랫동안 영국과의 분쟁거리였습니다. 다니엘 웹스터의 조약으로 슈가 아일랜드는 미시간에 넘어갔고 대신 미네소타의 슈피리어 호수 일부를 내주었습니다. 외교적 거래로 얻는 만큼 잃기도 했죠. 인디애나는 1816년 경계를 북쪽으로 10마일 이동시켰습니다. 그 일로 오하이오와의 톨레도 전쟁이 일어나 미시간은 남쪽 이웃에게 지는 전통이 생겼고 위로로 어퍼 페닌슐라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뭔가를 얻었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미드웨스트 에너지 28번입니다. 인디애나 경계는 깔끔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오하이오 강이 켄터키와 남쪽 경계를 이루지만 경계선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켄터키는 인디애나 쪽 강가의 최고 수위선을 주장했습니다. 인디애나는 아니라고 했죠. 최저 수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이웃이 있죠. 저게 내 울타리야. 인디애나는 지겨워졌고 켄터키는 어쨌든 강 전체에 세금을 매겼습니다. 1980년에 경계선은 최저 수위선으로 정해졌고 이는 1792년부터 계속된 일입니다. 때로는 당연한 것도 두 번 설명해야 합니다. 일리노이 서쪽 경계선은 명확하지 않았고 1805년 의회는 영토를 분할하며 남쪽 경계를 와바시 강으로 정했습니다. 옛 수도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인디애나를 한 세기 더 지도에서 지켜냈습니다. 27번째 아브라함 링컨은 링컨의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하이오 강을 건너 켄터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좀 어색하죠? 그 경계는 1991년에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최저 수위선 변화로 200년이나 걸렸어요. 미시시피강 서쪽 경계는 문제 없었지만 북쪽 경계가 복잡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초기 지도에서 위스콘신 경계가 미시간 호 남쪽으로 그려져 있었다면 일리노이는 바다와 접하지 못해 고립됐을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네이선 리얼 포프는 야망과 타이밍을 갖춘 대표였습니다. 상원의원 형 존 포프와 함께 의회를 설득해 경계를 북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얻은 땅이 시카고가 되었고 포프 형제가 일리노이를 경제 강국으로 만든 대가로 받은 건 이 영상에서 잠깐 언급됐을 뿐입니다. 천만에요. 26번 위스콘신은 19세기 미국의 군인 자녀 같았습니다. 한 영토에서 다른 영토로 북서부 인디애나, 일리노이, 미시간으로 옮겨 다녔죠. 마침내 위스콘신은 자기만의 방을 얻었지만 곧바로 그 일부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리노이에, 그 다음에는 미시간에 뺏겼죠. 하지만 위스콘신은 한때 미네소타, 아이오와, 동부 다코타까지 모두 자기 땅이자 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토 주지사 제임스 도디는 땅을 잃은 것에 너무 분해서 아이오와 문제로 분리 독립까지 위협했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은 지도로도 그는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노스웨스트 오디넌스가 이미 미시시피 강을 경계로 정해 아이오와와는 이별이었습니다. 그 후 자유주와 노예주 균형을 맞추려는 정치적 줄다리기가 시작됐고 위스콘신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자유주가 늘면 노예주도 같이 들어야 했죠. 그렇게 됐습니다. 미네소타 민주주의식 더치페이는
1846년 이네이블링 법으로 확정됐고 경계선은 미시시피 강과 세인트 크로이 강을 따라 설정됐습니다. 세인트폴은 미네소타가 되었고 위스콘신은 건너편 경치를 놓친 걸 궁금해하게 하게 됐죠. 25번째 주 웨스트 버지니아는 버지니아와 결별했지만 함께 쓰던 가구는 모두 가져갔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켄터키, 오하이오와의 경계선도 그대로였죠. 별다른 드라마는 없었습니다. 어려웠던 점은 X 표시로 경계선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1861년 버지니아가 연방을 탈퇴할 때 북서부 카운티들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진짜 버지니아 정부라고 선언했지만 주장한 카운티의 3분의 1은 참석하지 않아 대담한 행동이었습니다. 1863년 웨스트 버지니아는 공식적으로 축가되었지만 여전히 노예제를 허용했습니다. 지도는 급하게 제작됐고 선거도 엉망이었으며 측량사 절반은 허가도 없었습니다. 군사적 필요로 나머지 지역이 채워졌고 이는 볼티모어, 오하이오 철도 보호 목적이었습니다. 세 주는 포토맥 강을 따라 여러 카운티를 포함했습니다. 경계선이 카페인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린 듯 동쪽으로 후라이팬 손잡이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미시시피 강 서쪽으로 가봅니다. 24번째 미네소타의 위스콘신과의 경계는 꽤 문제없이 정해졌지만 다른 나라와의 경계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팽창주의자들은 미국이 러시아령 알래스카까지 뻗어나가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멕시코와의 전쟁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 번 싸우는 건 과하다고 생각해 1846년 오리건 조약으로 5대회에서 퓨제까지 49번째 평행선으로 경계가 정해졌습니다. 타협이라고 하는데 정중하게 말하면 중간에 포기했다는 뜻이고 그 이상한 북쪽 돌출부는 완전 지도 오류입니다. 국경은 슈피리어 호수에서 우즈 호수 북서쪽까지 이어지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 내려갑니다. 좋아요. 하지만 미시시피 강은 그 호수까지 닿지 않아요. 지리적으로 오늘은 아니라고 한 셈이죠. 1818년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선을 그어 수정했습니다. 남쪽 경계는 정치적으로 예전 자유주와 노예주를 나누는 선이었습니다. 서쪽 경계는 개인적 이유였습니다. 헨리 M. 라이스 대표는 더 부유한 미네소타와 깔끔한 경계를 원했습니다. 라이스가 이겼고 경계는 레드강과 부아다시우 강을 따라 정해졌습니다. 직선은 포기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23번째로 아이오와의 동쪽 경계는 미시시피 강을 따라갑니다. 차분하고 신뢰할 수 있지만 남동쪽의 500평방마일 구분 곳에선 달라집니다. 그건 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루이지애나 매입지와 원주민 땅을 나누기 위해 디모인 강을 따라 선을 그은 측량사를 비난하세요. 1816년 그 선이 고정되어 미주리 경계가 되었고 1839년 꿀 전쟁 때 벌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라기보단 미주리 정착민들이 분쟁지에서 꿀나무 4그루를 베면서 시작됐습니다. 아니요,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총성, 사상자 없이 달콤하고 끈적한 정치 싸움뿐이었습니다. 1849년 대법원은 아이오와의 손을 들어줬고 미시시피 강은 여전히 경계를 흐리게 하지만 서쪽은 더 얌전합니다. 미주리 강과 수강이 아이오와 경계를 형성하며 동서 두 강으로 둘러싸인 유일한 주입니다. 22번째입니다. 1820년 미주리 타협은 한 주와 함께 두 통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타협으로 미주리는 노예주, 메인은 자유주가 되었고 정치적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로써 미래 분열선도 생겼습니다. 모두 잠시 행복한 척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미주리는 남북전쟁 동안 주 정체성 혼란을 겪었지만 경계에 관한 모든 것이 극적이진 않았습니다. 남동쪽 구석의 작은 돌출부는 존 하디먼 워커 덕분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칸소 준주에 속하는 것을 거부한 지주로 자신의 땅이 아칸소 모카밭보다 미주리 분위기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의회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미주리는 미주리 타협 후에도 21번 발가락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아칸소는 혼돈이 아닌 척 깔끔한 작은 직사각형으로 나뉘었습니다. 미시시피 강이 흐르며 동쪽을 차지했고 그때마다 위치를 바꿔 아칸소와 테네시가 땅을 주고받았습니다. 1919년 연방 대법원이 옛강 경로를 따라 경계를 고정시켰습니다. 테네시는 승리했고 미시시피 강은 잠시 멈췄습니다. 서쪽은 상황이 복잡했고 오클라호마 경계선은 1836년주 승격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체로키족과 촉토족의 영유권이 너무나도 심하게 겹쳐서 변호사들이 아마 울었을 겁니다. 1828년 워싱턴 조약 이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칸소의 경계를 동쪽으로 밀었습니다.
땅은 조금 줄었지만 논쟁도 줄었죠.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오하이오는 늪을 위해 싸웠고 미시간은 눈에 만족했으며 인디애나는 끝까지 갔습니다. 카레는 불평하다가 결국 누군가 들어줬죠. 계속 가봅시다. 20번입니다. 루이지애나는 루이지애나 매입지에서 처음 만들어진 주입니다. 이 거래로 프랑스는 미국의 영토를 팔아 미국 영토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루이지애나는 1812년 연방에 가입했습니다. 동쪽은 미시시피강, 서쪽은 사빈강, 남쪽은 미국만, 옛 멕시코만, 북쪽은 33번째 평행선이 곧게 그어진 경계가 뚜렷한 주입니다. 습지로 가득했고 서쪽 경계는 1819년까지 불명확했습니다. 스페인은 텍사스를 지키려 했지만 플로리다와 교환했습니다. 일종의 타임쉐어였지만 음식은 더 좋았죠. 조약으로 사빈강이 국경으로 정해졌고 스페인 철수 후에도 그 경계가 유지됩니다. 19번입니다. 텍사스는 모든 것이 크며 빛도 예외가 아닙니다. 멕시코 독립 후 텍사스는 주인공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텍사스 공화국은 10년간 독립국가였고 자체 드라마도 있었지만 결국 편입되었습니다. 텍사스는 대륙의 일부, 즉 현재 뉴멕시코, 콜로라도, 심지어 와이오밍의 일부까지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에는 대가가 따랐죠. 엄청난 빚이었습니다. 멕시코와 싸운 뒤 텍사스는 1850년에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회는 추가 영토를 대가로 애국 명분을 내세워 $10,000의 입마금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와 노예주 간의 긴장을 완화시켰고 텍사스의 현재 형태를 확정지었습니다. 나머지는 강으로 정해졌습니다. 남쪽 리오그란데, 북쪽 레드, 동쪽 사빈강이 있었고 이후 강들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는 그 다음 세기 동안 이웃들과 몇 인치의 땅을 두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18번입니다. 오클라호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팬핸들입니다. 길이 167마일, 너비 34마일로 사실상 텅 비어 있습니다. 그곳은 먼지투성의 직사각형으로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에 억지로 붙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의 결과였습니다. 텍사스가 연방에 가입할 때 노예제는 미주리 남부 경계선 북쪽으로 확장될 수 없어 언급하기 꺼리는 중립지대가 생겼습니다. 북쪽은 어색해졌고 캔자스 경계가 체로키 땅 보호를 위해 위로 이동해 1890년까지 띠 모양 땅이 고아처럼 남았습니다. 그 땅은 이후 오클라호마 준주에 편입되었고 동쪽 경계는 체로키와 촉토 부족 조약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들은 포트 스미스에서 동쪽으로 100보 떨어진 곳에서 시작해 남쪽 레드강까지 경계를 정했습니다. 이 강은 텍사스 경계도 나타내며 공식적으로 강이 남쪽 둑을 따릅니다. 1921년 17번째로 캔자스의 경계는 잉크와 비로 그려졌습니다. 미주리 타협은 노예주와 자유주 경계를 정했으나 1854년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이 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법은 캔자스 영토를 만들고 정착민들에게 직접 결정하게 했습니다. 인간 속박을 투표로 정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결과적으로 피해 캔자스라는 혼란의 시기가 찾아왔고 그곳의 정의는 변경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856년 노예제 지지자들이 로렌스를 습격했습니다. 반노예제 정착민 존 브라운과 그의 아들들은 포토와토미 학살로 응수하여 5명의 남성을 죽였습니다. 그 후로 캔자스에서는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동안 의회는 북위 37, 40도 미주리와 제25자우선을 경계로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 캔자스는 콜로라도까지 있었지만 산악지대가 분리됐습니다. 너무 높고 멀어서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었습니다. 반노예제 진영이 승리해 캔자스는 1861년 자유주로 연방에 가입했고 당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연습 중이었죠. 16번째 네브래스카는 미국 중앙 100번째 자우선에 위치합니다. 동부와 서부를 가르는 비공식적인 경계선이 바로 이곳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이 주가 항상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깔끔한 직사각형 모양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안으로 네브래스카는 미주리강에서 로키 산맥까지 이어졌습니다. 콜로라도, 다코타, 와이오밍이 생기며 일부가 분리돼 네브래스카만 남았습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 위치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의회는 대륙 횡단 철도의 평탄한 경로가 필요했고 네브래스카의 평지는 그에 딱 맞았습니다. 북쪽과 남쪽은 북위 43도, 와 40도, 서쪽은 서경 104도, 동쪽 경계는 바로 그 지점에서 미주리 강이 험해지며 강이 흐르면서 땅 일부가 아이오와와 자리를 바꿉니다. 마치 결정을 못 내리는 이웃 같죠. 공식 경계는 1892년에 확정돼
옛 강바닥을 따라 정해졌습니다. 네브래스카의 형태는 고정된 이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5번 사우스다코타는 거의 정사각형이지만 남동쪽 모서리는 미주리 강이 경계를 이룹니다. 직선 경계는 드물었습니다. 미주리 강이 줄을 가로질러 흐르며 네브래스카와 만나 사우스다코타에 울퉁불퉁한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강은 마음대로 흐르며 땅덩어리를 옮기고 두 주 사이에서 서로 교환했습니다. 마치 크립토 브로들이 유망주를 거래하는 것 같았죠. 네브래스카는 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토지 면적 문제는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1982 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판사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경계선은 옛 강을 기준으로 유지되므로 미주리 강이 경계선이지만 실제로 보는 물은 아닙니다. 14번 노스다코타는 미국의 대표적인 박스형 주 중 하나입니다. 노스다코타는 루이지애나 매입의 일부로 시작해 1861년 다코타 준주에 합류했습니다. 이 프론티어에는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일부, 몬태나 일부도 포함됩니다. 1889 연의회는 이 지역을 46번째 평행선을 경계로 분할했습니다. 다코타 지역은 각자 갈 길을 갖고 다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동쪽 경계는 레드강을 따라 정해졌고 이 강은 봄마다 범람에 농장들이 자주 옮겨 다녔습니다. 자연이 제공한 무료 이사 서비스였습니다. 1964년에야 비로소 강이 옛 물길을 따라 경계를 확정지었습니다. 마치 킹 크누트처럼 물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한 셈이었죠. 서쪽에선 의회가 미주리 강을 무시하기로 해 지도가 단순해지고 문제가 줄었습니다. 결과는 노스다코타는 정사각형이 되어 13번째 주로서의 개성을 갖추게 됐습니다. 몬태나는 처음부터 경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주들이 남긴 자투리를 물려받은 거예요. 위스콘신처럼 몬태나도 초창기에는 오리건, 네브래스카, 다코타, 아이다호 영토 사이를 뜨거운 감자처럼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1864년 의회는 몬태나 영토를 분리해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지도가 자주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서류상으로는 깔끔했습니다. 워싱턴 서쪽 34번째, 자오선 북쪽 49번째, 남쪽 45번째 평행선 이 경계를 이뤘습니다. 그러다 산맥을 발견하게 됐죠. 측량사들은 대륙 분수령을 따라가려 했지만 길을 잃었고 혼란스러울 때 인간이 늘 하듯이 그냥 추측해버렸습니다. 1889년 몬태나가 연방에 가입할 때 경계선과 오류를 그대로 뒀습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는 교훈입니다. 조사 결과 코너 표식들이 몇 마일씩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다호와 와이오밍 경계선은 정확히 맞닿지 않지만 수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하이킹 코스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걸 러스틱 참 매력 12번 아이다호라고 부르죠. 우선 저 굴뚝을 봅시다. 저게 워싱턴의 일부여야 할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때는 그랬습니다. 1860년에 금이 발견되면서 모든 게 완전히 달라졌죠. 와일드 웨스트의 광부들이 법과 질서, 위스키를 요구했지만 워싱턴 준주는 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올림피아에서 골드러시를 관리하는 건 공황 발작 같았고 1863년 의회는 아이다호 준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새로운 혼란이 시작됐죠. 아이다호 북쪽 경계는 오리건 조약의 49번째 평행선을 따릅니다. 스네이크 강은 아이다호와 오리건, 워싱턴 사이 서쪽 경계를 이루며 남쪽에서 클리어워터 강과 만납니다. 111번째 자오선을 따라 잘려 있습니다. 몬태나와 동쪽 경계가 복잡한 건 아이다호 하원 의원 시드니 에저튼 때문입니다. 그는 아이다호 대신 몬태나 금광 마을 배녹을 원했습니다. 그는 비터루트 산맥을 경계로 로비해 배녹을 차지했으며 지금은 유령 도시가 되었지만 에저튼은 산과 주지사직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지리의 힘입니다. 11번 와이오밍은 여성에게 처음 투표권을 준 주로 역사를 썼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진보였고 부분적으로는 마케팅 전략이었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었습니다. 1868년 의회가 와이오밍 준주를 만들 때 가장 단순한 형태인 4개의 직선으로 된 상자 모양을 선택했습니다. 워싱턴 서쪽 27, 34번째 자오선 사이였습니다. 강도, 산도, 상상력도 없이 오직 기하학분이었습니다. 아이다호, 다코타, 유타에서 잘라낸 것이죠.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니언 퍼시픽 철도를 위한 깔끔한 통로였습니다. 서쪽 경계는 원래 로키 산맥의 능선을 따라야 했지만 의회는 A, 직선이면 충분해 라고 했고 그래서 테톤 산맥이 기술적으로는 로키 산맥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와이오밍과 아이다호는 새 본구리를 차지하려 항의했으나 그날 의회는 닫혀 있었습니다.
와이오밍이 산들과 자랑할 권리까지 가져갔죠. 이제 미국 중부가 타협으로 설계된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강들은 여기저기 흘러다니고 의회는 점을 이어가며 국경을 만들었죠. 이제 이 횡단 지도 여행의 톱 10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10위입니다. 미국 역사 퀴즈를 본 적 있다면 콜로라도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직사각형, 네모난, 그 주는 그리기 쉽지만 사실 진짜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1861년 콜로라도 조직법으로 의회는 캔자스, 네브래스카, 유타, 뉴멕시코 일부를 떼어 콜로라도 영토를 만들었습니다. 서류상 완벽한 직사각형이었지만 현실에는 로키 산맥이 있었고 측량사들은 산맥을 가로지르는 직선을 그리려 했습니다. 그 결과 697번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지점마다 하나씩이었죠. 1925년 대법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으니 이 정도면 됐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상자, 그렇지 않나요? 사실 이건 함께하기로 동의한 모자이크입니다. 적어도 콜로라도는 이웃주들과 싸우지는 않았죠. 9번 뉴멕시코는 이름과 달리 올해 멕시코 땅이 아니었으며 1821년 스페인에서 독립 후 멕시코에 합류했습니다. 1848년 미국은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이 땅을 가져갔습니다. 이는 멕시코 미국 전쟁 후 체결된 조약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 영토는 매우 커서 미래의 4주로 나뉘었습니다. 1850년 타협 후 노예제 문제로 의회가 경계를 다시 정했습니다. 남서부 뉴멕시코는 애리조나, 콜로라도, 네바다, 유타 형성으로 일부 지역을 잃었습니다. 텍사스는 서부 영토를 1000만 달러에 팔며 모든 것이 크다는 것, 특히 영수증이 크다는 사실을 또 증명했습니다. 수년간 부정확한 측량이 이어졌습니다. 목장주들은 자신이 어느 주에 있는지 몰랐고 솔직히 의회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계선은 정해졌습니다. 뉴멕시코만 정체성 혼란을 겪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웃주도 자신이 어느 강에 속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8번째로 애리조나는 1912년 2월 14일 연방에 가입해 발렌타인 주로 불리지만 그 경계선 역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결별이라고요? 앞서 언급했듯이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으로 미국이 이 땅을 넘겨받았지만 1863년까지는 뉴멕시코와 한데 묶여 있었습니다. 남쪽 경계선은 1854년에 확정됐습니다. 미국은 남부 철도 건설을 위해 힐라강 남쪽 사막 일부를 매입했습니다. 새마저씨식 사랑이죠. 값비싸고 전적으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서쪽 경계는 콜로라도 강을 따라 이어집니다. 1920년대 애리조나와 캘리포니아는 남은 농경지로 다퉜습니다. 이웃이 울타리 위치로 다투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1963년 N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애리조나는 강물의 46을, 캘리포니아는 4,400만 에이커피트를 받았고 네바다는 그냥 분위기만 느꼈죠. 37번째 평행선은 유타 북쪽 경계, 109번째 좌우선은 뉴멕시코 경계를 나누며 두 선은 포코너스에서 만납니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4개 주에 동시에 서서 자신의 인생 선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곳이죠. 7번째 주인 유타는 주 승인을 위해 6번 심사를 받았지만 결국 끈질김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1847년 몰몬 개척자들은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해 대저렛 건설을 꿈꿨습니다. 그 나라는 캘리포니아부터 콜로라도, 오리건에서 멕시코까지 전역을 포함했지만 의회는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1850년에 유타 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작고 더 깔끔하며 과대망상도 덜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유타는 계속해서 영토를 잃었습니다. 콜로라도가 동쪽을 떼어갔고 네바다가 서쪽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와이오밍이 북동쪽 모퉁이를 꿈처럼 지웠습니다. 1896년 유타가 연방에 가입할 때쯤 대저렛은 추억이 되었고 유타는 크기가 절반으로 줄고 연분은 2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6번째인 네바다는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라스베가스도 없었고 넌사인도 없었으며 단지 116번째 좌우선과 37번째 평행선 사이에 좁은 사막 조각뿐이었습니다. 고믹스톡 광맥 발견으로 은광의 희망이 생기자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의회는 1862년 네바다 동쪽 경계를 한도 동쪽으로 오둔겨 은행을 차지했고 4년 뒤 에도 반복했습니다. 유타에서 또 한 조각을 떼어냈습니다. 유타가 불만을 제기했지만 네바다가 부유하고 정치적으로 편리해 의회는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1867년 네바다는 애리조나 준주에서 라스베이거스 남쪽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애리조나는 항의했지만 의회가 승인했습니다. 전보가 왔네. 누구지? 국경은 여전히 엉망이야. 측량사들이 워싱턴과 그린리치 자우선을 모두 사용해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경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곳에선 국경도 도박입니다. 다섯 번째, 서터 제재소의 금발견은 캘리포니아에 대한 거대한 환영 지도와 같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조용한 변방에서 인구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첫 헌법은 동쪽 경계를 서경 120도로, 이후 대각선으로 콜로라도 강까지 정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측량사들도 서경 120도 위치에 합의하지 못했고, 일부는 너무 동쪽, 일부는 너무 서쪽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로라 같은 광산 마을들은 주가 자주 바뀌어 네바다가 관할권을 얻기 전까지 이중 국적도 신청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리건 북쪽 경계는 애덤스 오니스 조약에서, 남쪽 경계는 1851 연 미국 멕시코 경계에서 유래했습니다. 샌디에이고 남쪽에는 조용하지만 시끄러운 역사를 지닌 국경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오리건은 한때 알래스카까지 꿈꿨지만 대통령들이 전장 선택 시 그 꿈은 금세 작아졌습니다. 폴크 대통령은 영국 대신 멕시코와 싸우기로 하고 북쪽 국경을 로키 산맥에서 오데오까지 49도선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리건은 그것도 모두 얻지 못했습니다. 1859년 의회는 워싱턴 준주를 분리하며 오리건을 컬럼비아 강과 46도선 동쪽에서 나눴습니다. 워싱턴은 내륙, 오리건은 해안선을 차지했습니다. 공정한 거래였는지는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남쪽에는 스네이크 강이 아이다호와 경계를 이뤘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경계는 1819년 애덤스 오니스 조약에서 시작됐으며, 이 조약은 스페인령 캘리포니아 북쪽 경계도 정했습니다. 우리는 산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만든 마지막 세주 경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금, 은, 고집에서 생긴 주들입니다. 3번 워싱턴주에는 특별히 논의할 큰 사건이 없으며 형태 결정 과정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스네이크 강이 경계를 이루고 아이다호는 복잡하게 계속 변했습니다. 49번째 평행선 협상으로 워싱턴주는 퓨젯 사운드와 남쪽 경계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오리건주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알래스카입니다. 러시아는 1700년대 알래스카를 차지했으나 해안선은 명확했지만 육지 경계는 불분명했습니다. 러시아는 평소처럼 모든 것을 자기 땅이라 주장하며 태평양 북서부까지 내려와 다른 나라들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1825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은 남쪽 경계를 해안해서 30마일 이상 들어가지 않는 산맥을 따라 정해 독특한 펜핸들이 생겼습니다. 1867년 미국이 알래스카를 사자 금이 발견돼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캐나다도 원했지만 영국의 중재에도 1903년 미국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이에 화가 나 있습니다. 서쪽에서 러시아와의 국경은 디오미드 제도를 지나며 두 섬은 2.5마일밖에 안 떨어졌지만 시간은 거의 하루 차이입니다. 어제와 내일, 시간 여행자에게 완벽한 섬이죠. 마지막 1위는 미국에 가장 늦게 가입한 주, 하와이입니다. 여기엔 마법 없이 정치와 싸움만 있었습니다. 사실 둘 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들이 어떻게 수천 마일 떨어진 나라의 일부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영국인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1778년에 쿡 선장이 상륙했을 때 주장들은 전쟁 중이었고 약간의 외부 무기를 이용해 카메하메하 1세왕 이 1810년까지 섬들을 통일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도착해 훌라 춤을 금지하고 조용히 정부를 장악했죠. 1890년대에는 외국 사업가들이 이곳을 운영하며 합병 클럽도 만들어 마치 식민지 스타트업처럼 행동했습니다. 1893년에 그들은 하와이 왕정을 전복시키고 공화국을 선언했으며 5년 후 미국에 넘겼습니다. 하와이는 1959년에 주가되었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에 엽서 같은 결말이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에 맵팩에서 또 뵙겠습니다.